트럼프가 매우 그냥 막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 매우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걸 집착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잡으면 다 잡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 트럼프 정권 4년을 토대로 레이건 시대의 종말이 온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있잖아요. 그게 저는 마지막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체제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4년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주기로 가냐, 아니면 옛날에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로마처럼 사라지거나. 주식시장 변동성 물론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물 경제를 얘기하는 그거를 거지. 못 살리면 미국은 잠깐 주식시장 살리려고 하다가 종말로 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의 성상현 부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 부부장.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이렇게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향후 몇 년 동안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세상 돌아가는 걸 갖다가 좀 뉴스를 보더라도 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 사인으로 저 메시지로 저는 보입니다. 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긴 한데 네. 이제 제가 오늘 방송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예.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뭐 마지막에 좀 증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저는 증시에 대해서는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네.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울퉁불퉁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그거는 정부가 의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 지금 국면도 비슷하게 봅니다. 어허.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지금 뭐 정부 부채부터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그 소득 양극화 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예. 이 모든 것들이 위기인 상황은 맞아요. 미국이. 네. 그 모든 국가들의 그런 부분들이 뭐 위기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특히나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기점에 왔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미국의 저는 역사랑 미국의 정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네. 항상 위기에서 예.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졌고 그 혁신이 미국의 사이클을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GDP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나라도 없고요. 네. 이 GDP가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증시도 비슷하게 갔던 국가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게 증시가 결국은 혁신 사이클로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GDP가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의 증시도 비슷하게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는 그냥 뭐 물어보면 미국의 위기가 언제냐? 한 대공황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공황 그 금융위기. 그런데 옛날에 보면 미국은 원래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 식민지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제국이라고 하는 데서 미국은 독립을 이뤄낸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연방정부와 주정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 미국은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산업화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 표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한 점 보여드릴게요. 178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미국은 산업화로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자료에서는 5페이지네요. 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대영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산업화로 전환을 시켰고 네. 이 당시에 그 다음 사이클에 나왔던 게 미국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수출에 미국이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오호.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던 미국이 갑자기 대공황이라는 데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때 미국은 연방정부가 처음에는 개입을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경제에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다가 그때 연방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나왔던 게 뉴딜 정책. 그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네. 아. 그 뉴딜 정책을 하다가도 네. 그 뉴딜 정책을 했을 때 기간을 저는 지금 이번에 보낼 때랑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뉴딜 정책을
하는 기간에 네.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4, 5년 정도는 정부가 주도. 예. 이 5년의 유들 연재 동안에 한 2, 3년은 정부가 주도. 네. 그 다음은 민간이 주도를 하면서 증폭이 되었어요. 음흠. 그런데 이게 너무 과열되니까 정부가 다시 긴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주가도 그때 폭락을 했었어요. 유들 정책 이후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대전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네. 미국은 이 그 경기 공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어느 패권이라는 걸 이제 자기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주도하는 패권. 그런데 그 패권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시기가 결국은 이 3차 주기라고 하는 건데, 이 3차 주기가 바로 냉전 시대여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왔던 게 글로벌화, 음. 그리고 나왔던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라는 거였어요. 음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준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화라고 하는 거는 세계를 장악한 미국이 전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제국의 길로 들었다는 거죠. 원래 미국은 제국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국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냉전 때 소련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동맹국들. 예.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동맹국들을 다 그냥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국이라는 거를 미국이 이제 하게 되었고 150여 개 국가에다가 미국 군대를 다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무슨 일이 나면 다 미국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 되니까 뭐 전 세계를 통솔할 수는 있지만 네. 나가야 되는 비용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해왔던 건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50% 이상의 전 세계 수출을 담당하던 미국이 수출이 거의 15% 밑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수출을 해외에다 공장에서 해외 국가들이 그 수출을 해외 국가들이 미국으로 그걸 수출을 했던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을 보면 재정 수지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재정 수지가 보통 경상 수지랑 자본 수지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경상 수지는 대부분 무역 수지입니다. 네. 그 무역 적자가 많이 나면 미국은 달러를 많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막 하니까 미국은 다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요. 달러가 밖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달러를 다시 자본 수지라는 방식으로 미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그걸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게 보통 국채.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다가 계속 다른 나라 흑자국에다가 계속 생산을 유도를 하고 그걸 싸게 생산을 유도를 하면 그거를 다시 미국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자본으로 다 받아왔다는 거죠. 이게 1980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게 사실 레이건 시대에 만들어놨던 방식이었어요. 신자유주의. 네. 저는 이번에 4차 주기를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에 한계가 왔다. 왜냐하면 자본으로 계속 가지고 오는 것들이 미국의 생산성이랑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하는 말들이 이런 게 많아요. 보면 우리는 실물 경제 회복을 유도하겠다. 실물 경제 회복을 다시 살려내겠다.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은 금융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네. 해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융 경제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내가 언제든지 국채를 찍어냈을 때 이거를 해외에서 계속 사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먹히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금융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해외에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을 팔려고 하면 수출국에서 예, 생산을 예.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본을 받아오려면 얘네들은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내가 돈을 받아오기 위한 방법에 가장 선행되는 거는 이 나라가 계속 제조가 강국이 돼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본 수지에서 흑자를 내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수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국은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나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국도 예전에 제조업을 50%를 차지할 때 보면 금융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서 그 패권을 뺏어왔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국가가 수출을 해서 받아오는 거를 계속 우리가 자본으로 받아오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을 계속 살려주는 얘네들을 계속 키워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키워가지고 얘네들 돈 번 거 가지고 그냥 국채만 사면 상관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막 들어오니까 이게 자산시장에다 인플레를 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원래는 그냥 돈을 벌면 기업들이 그걸 투자를 늘리고 더 생산성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무역에서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나고 자본수지에서 흑자가 나는 이 구조 자체가 미국이 장기적으로 계속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2023년부터 지금 주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를 느꼈고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물 경제 회복을 계속 외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미국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 이게 생산성으로 미국이 올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국의 리쇼어링, 뭐 자국의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관세.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제도적 주기에서 네. 미국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고 이번에 여기서 자기들이 생산성 향상과 실물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하면 네. 패권을 뺏길 뿐만이 아니라 보통 1등이 패권을 뺏기잖아요. 그럼 2등 안 됩니다. 저 밑으로 떨어지지. 뭐 또 천박한 비유입니다만 보통 그렇게 가만 안 둡니다. 뺏기면은 네. 갑자기 와서 그러죠. 형님 어디 저 따뜻한 나라 가셔서 좀 네, 편안하게 지내시자면서 그러니까요. 비행기 티켓 주잖아요. 네. 뭐 필요하시면 수시로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송금하겠습니다. 과거의 네. 패권 국가였던 나라들의 음, 결말이 다 그랬어요. 네. 뺏겼다고 해서 절대 2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거의 예. 그 존재 자체가. 예. 미국은 그걸 알고 음, 중국도 그걸 압니다. 음, 그래서 이번 패권 전쟁은 저는 두 국가가 생존에 걸렸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올라오고 있는 중국이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뺏기면 중국 바로 밑에 2등이 아니라 그냥 저 밑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패권 전쟁은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미국의 이 제도적 주기 사이클에서 미국이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여기서 나락으로 가냐 그 두 개의 갈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지금 뭐 실물 경제 회복 제조업 사이클 올리는 거 미국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할까? 그게 사실 우리가 좀 그 논의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현 집권 세력인 트럼프 행정부와 그 트럼프의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예.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나 하면은 지금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이대로가 좋소이다. 그렇죠. 예. 지난 한 문제 없었잖아요. 6, 70년 이 세월이 좋았는데 왜 우리 거의 뭐 놀고 먹다시피 해도 월급 나오고 연금 나오는 이 꿀 빠는 연방 공무원 자리를 갖다가 왜 그만두라고 하시나요? 네. 부터 해서. 네. 네. 이게 뭐 회사나 네. 집에서도 네. 조그만 제도만 바꾸려고 해도 저항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 체제를 바꾸고 그 체제를 다시 실물 경제로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거면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이번 트럼프 정권 4년을 토대로 네. 레이건 시대의 종말이 온다고 봅니다. 레이건 시대의 종말. 네. 그러니까 레이건 시대의 경제 국면의 마지막 국면. 그러니까 레이건이 만들어냈던 신자유주의 체제 있잖아요. 그게 저는 마지막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체제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년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주기로 가냐? 보통 새로운 주기로 가면 80년에서 100년이 갑니다. 새로운 주기로 가냐? 아니면 옛날에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로마처럼 사라지거나. 아하. 저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변동성 물론 매우 중요한데 지금 베센트는 계속 주식시장 안 본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리얼 이코노미를 보고 있다. 자꾸 실물 경제를 얘기하고 그거를 있어요. 못 살리면 네. 미국은 이제 잠깐 주식시장 살리려고 하다가 미국은 진짜로 이제 종말로 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뭐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페이지 좀 한번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2페이지? 네. 네네네. 지금 뭐 침체 유도는 단기적인 고통이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했단 말이죠. 했던 말이죠. 네. 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9월달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기준금리는 떨어졌습니다. 100bp 빠지는 동안에. 근데 장기금리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100bp 작년 올라갔죠. 1월까지. 맞아요. 예. 그랬던 시절이 과거 기준금리 인하할 때를 다 돌려보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는 떨어뜨려도 장기금리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부분 요인들이 결국은 불확실성, 그게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 검정색 그래프 텀 프리미엄이었어요. 네. 쭈르르 올라갔어요.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그 부분에 쭉 올라오네요. 네. 최근에 1월 말부터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까지 안 그랬으니까 지금 더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미국 제 장기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은 결국은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금리가 네. 낮아야 되고 금리가 낮으려면 어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좀 사라져야 됩니다. 어허.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직관은 유가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했던 게 네. 기후협약 탈퇴 그리고 러시아 종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게 저는 둘 다 유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패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종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의 공급이 아직까지 자기가 확실한 패가 아직 안 잡혔어요. 유가는 지금 떨어졌지만 사실 언제든지 튈 수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잠깐 수요를 눌러놔야 된다. 그거는 결국은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우려를 해줘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장기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침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장을 침체 올 것 같은데도 공장을 돌릴 사람이 있겠어요? 기업들이 공장을 못 돌리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 막 쓸 수 있겠어요? 침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 1월 20일을 해서 지금까지 관세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예. 이 관세는 사람들의 우려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이고 결국은 이게 지금 관망 경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가 안 왔는데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안 늘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조금씩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근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할 거고 뭐 소비자들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미국의 강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경기 침체를 원했다고 하면 그냥 기준금리만 올리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관세로 막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는 뭘 어떻게 보냐고 하면 관세 정책으로 사람들의 우려를 유발시키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유가 공급을 확대하기 전까지 트럼프는 더 세게 이야기를 관세로 하고 있고 증시 안 본다 이런 것들. 증시 본다고 하면 증시 올라가면서 다시 인플레 유발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언제 그러면 엄청나게 완화적으로 바뀔까? 유가에 대해서 러시아의 뭐 종전이든 뭐든 유가에 대해서 공급으로 유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자기가 키가 있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관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주가를 안 본다 이런 뉘앙스까지 예. 뉘앙스로까지 예. 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사람들이 덜 시키기 위해서 예. 그리고 올라가는 텀 프리미엄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지금 미국 정부는 여기에 더 강한 어조를 좀 던지고 있고 그게 진짜로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가의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부분들은 톤 다운 될 거고 그 뒤부터 나온 것들은 강세 정책부터 해서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유가가 잡히면 유가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입니다. 7%, 8%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유가가 스며들어 있는 상품까지 하면 30% 넘어갑니다. 3, 40%.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 심리 예.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감 있잖아요. 그 물가에 대한 압박감. 네. 여기에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 80%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유가가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유가가 언제든지 튈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업들은 캐펙스를 못 늘려요. 그리고 유가가 언제든지 튈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뭘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유가가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네. 늘릴 수 있어요. 지금은 캐펙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과 개인과 모든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망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관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빡 터져버리면 이게 떨어질 수 있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표를 한 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증권 자료, 자유롭게, 예, 예. 하나증권 자료인데 제가 여기 하나증권 자료 쓴 분이 한 몇 페이지죠? 친분이 있어요. 8페이지. 8페이지. 네. 보시면 이게 미국 채권 있잖아요. 미국 채권이 월별 만기 도래하는 물량입니다. 네, 네. 2025년 3월 달부터 해서 쭉 가져왔거든요. 예. 이거 엄청 30년까지니까 길긴 깁니다. 근데 25년 3월이면 이달이잖아요. 그쵸, 뭔 네. 막대기가 저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3, 4, 5월에 국채 리파이낸싱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부 입장에서 금리가 높을 때 리파이낸싱을 하고 싶겠습니까? 낮을 때 리파이낸싱 조금이라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낮춰야죠.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국채를 만기되는 걸 사실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안 사면 예. 그때 뭐 만기되는 물량이 몇 개 없다고 하면 아하. 상관이 없죠. 근데 만기되는 물량이 특히나 많은 구간에 많은데. 금리가 높아지면 되겠어요? 베센트는 100센트는 지금 증시 3, 4% 빠지는 것보다 국채를 얼마에 조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만 놓게 보더라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유가 안정으로 잡을 거지만 지금 당장은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정되지 않으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를 넣어서라도 리파이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리파이는 지금.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미 국채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발행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1%포인트가 떨어지잖아요. 어허. 그러면 국채 나가는 이자 비용 있잖아요. 예. 16, 17% 떨어집니다. 어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4.8까지 갔던 거 아시죠? 그랬죠. 미국채 10년물. 어. 그게 지금 4.2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0.5%밖에 안 빠졌네. 어. 근데 돈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0.5%가 부채량이 이만큼 있으면 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특히나 이제 안주인 재무부는 안주인이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안주인.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파워포인트로는 6페이지인데 트럼프 2.0 시대가 네. 진화된 레이거노믹스 경제 체제. 아, 예. 예.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일단 이거는 뭐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 바로 시작된 건 아니고 미국의 정책 자체가 레이건 때도 보면 레이건이 1980년부터 이제 집권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인플레이션을 엄청 고생했습니다. 오일쇼크로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서 네. 그때 이 인플레이션을 그 전에가 카트였잖아요. 그쵸, 예. 카트였고 그때가 폴 볼커 시절 아닙니까? 맞아요. 그 폴 볼커. 예. 그때 보면 결국은 미국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경기는 또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엄청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면서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계속 풀어줬다는 거죠. 특정 돈을 섹터로. 풀면서 긴축을 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막 유발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높은 금리 때문에 결국은 미국으로 돈이 막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뭐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본이 막 유입이 되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수입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통화가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네. 이까지가 레이건 1기 때였어요. 1기. 어허. 그리고 2기부터가 물가가 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통화를 이렇게 완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경제가 대호황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네.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돌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성장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레이건 집기 10년, 그러니까 8년 동안은 미국이 경제가 대호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신자유주의 표본이었죠, 표본. 예. 어.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되는, 좋구나. 예. 미국이 진짜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본 유익과 성장의 선순환. 그런데 지금 그 레이건 시대와 지금 트럼프 시대는 뭐 바이든이 저는 레이건 1기 시대 때 비슷하게 봤다고 보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레이건 2기 시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아직까지 물가는 이제 애매한 상황이니까 기준금리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지금 곧 중첩된 상황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 4년이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국면이라고 보는 게 결국은 이 방향으로 이번 사이클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레이건과 트럼프가 그나마 조금 차이가 나는 거. 레이건은 당시에 10년 동안 대호황을 이뤘어요. 네. 그런데 해결 못한 게 두 개 있었어요. 뭐였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어.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결국은 계속 적자를 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국채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계속 끌고 왔고. 네, 그래요. 이게 그때 10년 동안은 매우 좋았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뭐 그 이후로는 이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금융시장 내에서만 계속해서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이 방식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실물 경제 하는 것 자체가 네. 미국의 이 축적돼 있던 과잉 유동성들이 결국은 생산 설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내겠다. 그걸 미국에서. 그래서 레이건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비슷할지라도 트럼프의 이번 행정부의 정책은 진화된 레이거노믹스 경제 체제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성공을 하면 결국은 미국은 실물 경제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산업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그냥 어설픈 산업화 이런 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최첨단 산업화들 있잖아요. AI, 반도체 지금 미국이 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투자되고 있는 그런 신기술 산업들에 대한 산업화를 이끌어내려고 미국은 지금 뭐 진심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일단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 안 좋아 보이는 게 저는 일단 관망 경제라고 해서 관망 경제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 뉴딜 정책 아까 제가 초기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표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뉴딜 정책을 했을 때를 보면 1933년에서 36년까지 뉴딜 정책을 했었거든요. 네. 대공황 오고 네. 난 뒤에. 그런데 처음 2년은 정부 주도였어요. 예. 그때도 정부가 주도했으니까 GDP는 성장률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정부 주도의 한계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2년은 네. 민간 주도로 갔습니다. 네. 중간에 약간 주춤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정부 주도의 부양 방식에서 예. 민간 주도의 부양 방식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게 경기 부양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금리가 높아도 주도를 할 수, 그러니까 계속 부양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이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낮아줘야 되고 네.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순환을 돌면서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증폭적으로 GDP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약간 그 사이클로 보고 바이든 정부는 정부가 주도했던 그다음 경기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는 경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부채가 GDP에 대비해서 120%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거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이 지금 민간 부채는 GDP 대비해서 낮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정부 부채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위험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뭐 지금 뭐 이제 시작이다 막 보는 사람 많잖아요. 중국이 정부 부채가 낮아요.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그런데 기업 부분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중국의 기업입니까? 중국의 기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 거지. 네. 사실 둘이 합하면 중국은 둘이 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미국의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보다 중국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정부 부채를 GDP로만 놓고 보면 미국은 높고 일본은 더 높고 중국은 낮고 독일도 낮고 그래서 여기는 정부 부양을 해도 되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인식이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 정부는
이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음. 그렇게 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비용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미국을 공장을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세금 정책을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옛날에는 잉여 자금으로 그냥 뭐 배당금 지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거를 계속 투자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아. 저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점점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정책들에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저는 유가라고 보는 거죠. 그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러시아 뭐 편들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예. 러시아 뭐 편드는 것 같고 얘는 이상한 놈이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트럼프가 러시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측면에서 봐야 되지 그거를 뭐 러시아 편들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오펙 플러스의 러시아가 예전에는 몰래 유가를 풀었는데 대놓고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 오펙의 가장 대장 사우디도 가만히 못 있거든요. 자기들도 푸네야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네. 유가의 향방을 막아주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제조업 부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관세야 나중에 하다가 깎아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관세가 그런 뭐 완전 블러핑 협박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유가가 잡히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닌 네. 시장 금리의 하락을 갖다가 어쨌거나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데센트도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연준은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이제 당장 다음 주에 3월 FOMC도 있고 합니다만 연준을 시장에서 조금 덜 쳐다보기도 하고 네. 연준도 지금 그다지 자기들도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은 듯한 흐름이에요.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연준이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끝나다니. 미국이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로 빠지고 네, 뭐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이 망가진다. 그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이클.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은 왜냐하면 미국이 잠깐만.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그게 언제 나오냐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딜 정책 때 2년 정부가 하고 2년 민간이 했잖아요. 예. 그때 엄청난 GDP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금리 낮춰줬다며. 그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요 4년 동안은 예. 연준이 완화적으로 갔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예. 연준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는 기준금리라는 건 딱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14%에서 28%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했다는 거죠. 긴축. 그때 이제 확 무너졌어요. 주식도 한 40% 빠졌어요. 그때. 그런데 2차 대전이 생기면서 다시 이 사이클이 다시 돌기 시작했죠. 네네네. 근데 저는 연준이 그렇게 긴축적인 사이클로 간다라고 가는 거는 그 전에 미국의 민간이 주도하는 캐펙스 사이클이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민간이 주도하는 경기 부양 사이클, 경기 상승 사이클.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한 거잖아요. 네. 이제 민간이 주도하려고 하면 연준은 점점 금리를 조금씩 낮춰줘야 돼요. 근데 연준이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사라진다고 하면 안 낮출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죠. 저는 이걸 이제 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매우 그냥 막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 매우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뭐 유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 엄청 많잖아요. 네네. 유가가 아니라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근데 거기서 난 유가에 모든 집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잡으면 다 잡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에다가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내가 가격은 잡겠다. 내가 뭐 기후회복 탈퇴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도와줘서까지도 나는 이 유가에 대한 상방은 내가 막아내겠다. 네. 그래서 예전에 바이든 정부는 아예 그 뭐 유가 뭐 친환경을 다 갔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을 트럼프는 자기는 이건 난 모르겠고 난 유가에 집중하겠다. 직관적인 사람이지만 기업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얼만큼 기업한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덜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걸 집착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유가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매우 진심이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예. 그렇게 네. 해서 유가가 잡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 연준은 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민간 기업들의 캐펙스 사이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사실 9월 달에 증시 조정이 있었고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엔캐리 청산 때문에 조정이 있었고 네. 그리고 4월 달에도 조정은 다 중간중간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나왔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경기 침체 우려. 어. 이번에도 비슷하다 보고 있고요. 그때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음. 뭐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유는 많겠지만 일단 안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도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안 하면 다시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하던 이 부분들은 빠르게 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에 그러면 돌까? 유가가 잡히거나 유가에 대한 그 공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의 리파이낸싱이 어느 정도 끝나거나 저는 늦어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은 사실 사람들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패닉셀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변동성은 결국은 저는 기회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보다 이번에 물가가 잡히면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 캐펙스 사이클로 돌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듣고 싶네요. 어떤 부분이? 4번부터 해서 네. 파워포인트는 13페이지인데 네. 시장의 공포가 완화되냐. 이게 M2분의 MMF. 자, 이제 결국 이제 유동성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네. 이 돈줄이 지금 보니까 약간 이 유동성의 향기가 느껴지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중국 같고 네. 중국도 뭔가 자꾸 풀 것 같고 그리고 저 뭡니까 중앙은행들 총 자산 규모 소위 말하는 밸런스 시트 추세를 보면은 연준 22 BOJ 다 꺾였는데 22년 중반부터 네. 아직도 여기에 조금은 우상향을 유지하는 게 이 민은행이거든. 그 중국은 계속 야금야금 돈 풀고 있다는 느낌 들고 네. 거기다가 젤렌스키가 그 밥 못 얻어 먹고 백악관에서 쫓겨난 이후로 갑자기 이제 유럽 정상들이 모여 있고 독일이 우리 뭐 재정 준칙 이거 꼭 안 그렇죠. 지켜도 네. 좋으니까 한 5천억 유로 해서 뭐 자주 국방도 하고 뭐 경기 살리지 않으니까 독일발 또 유동성 그것도 풀릴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은 미국발 유동성은 네. 거기 좀 궁금해가지고. 미국발 유동성은 지금 다 MF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잠겨 있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 MF의 자금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이동을 안 하더라도 없던 돈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의 통화량입니다. 대출. 대출이 늘어나면 네. 결국은 광의 통화량 M2는 없던 돈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그게 대출 구조가 어떻게 보냐고 하면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를 할 때 엮여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걔네들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요 또. 그럼 은행은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또 뭘 해야 돼요. 네. 그게 자산시장으로 안 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계속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돈이 소위 말해서 그 승수 효과가 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고 하면 금리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야 대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그 광의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고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질 때.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근데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오고 있으면 대출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네. MF의 고금리 때문에 들어가 있던 자금조차도 어느 새로운 곳에 찾아갑니다. 뭐 받는 이자가 적으니까. 자산시장. 그래서 그때 보통 보면 투자도 막 늘어나고 미국의 실물 경제도 살아나고 자산시장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 이게 미국이 바라는 진짜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냥 자산시장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예. 기업들이 진짜 돈 빌려가지고 투자로 일어나고 그게 90년도에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무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네. 뭐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 사이클들. 그럴 때마다 그런 게 일어났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저는 2025년도 같은 이 표를 보시면 시장의 공포가 완화되면 저는 MF 그러니까 M2분의 MF의 비율이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하락이 시작되는 방식은 M2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아니면 MF 자체가 떨어지거나 둘 중. 근데 사실 이건 두 개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겠죠. 이건 올라가고 떨어지고. MF가 줄어들면 그 얘기는 결국 M2는 늘 수 있. M2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M2는 없던 돈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어허, 네.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그래프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예.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올라와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저는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는 자산 시장 상승은 매우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단순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뉴딜 정책 할 때도 마지막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14%를 하던 게 28%까지 두 배로 올려버렸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확 부러졌죠. 예, 돈을 예, 갑자기 예. 내가 확 땡긴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하면 뭐 하여튼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끝인가? 저는 아까 전에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지면 끝난다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보고 있고 그 핵심이 되려고 하는 거는 제조업. 근데 그 제조업이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관세, 유가, 감세 지금 우리 막 그냥 다 혼재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 시나리오가 미국은 실물 경제 부양이 단순 부양이 아니라 결국은 그동안은 금융 경제 체제에서 움직이고 기득권들만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의 양극화를 실물 경제로 이전시키면서 이 양극화를 이제 좀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미국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항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 저항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기득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힘이 더 있는 거고. 말에 그러니까 기득권들이니까 말에 힘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논문 써서 말하고 막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원인이 있을 때 결론이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사람들이 연초에만 해도 관세하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온다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자기가 무슨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을 때 뭐 실증 분석이라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말도 분명히 뭐 일리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전폭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저항은 대부분 엘리트 밟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저는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 미국은 이번에 그 사이클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레이건도 사실상 무역 적자 줄이는 게 목표였지만 네. 못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제대로 된 주기 사이클을 과거 산업혁명 그리고 뭐 냉전 종식 이런 것 이후로 새로운 사이클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장은 2028년도 보고 있어요. 트럼프 끝나는 시기. 그때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모두가 다 좋아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기로 미국은 잡았으니까.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기득권들이 반항한 게 거의 없다고 하면 모두가 일치돼서 가거든요. 저는 2028년도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8년쯤에는 이게 성공한다고 하면 4년. 성공하면은 네. 당연히 실패하면 또 지금의 기득권들은 2028년에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저항하겠죠. 사실 레이건도 그래서 무역 적자는 못 줄였습니다. 뭐 근데 레이건의 시대를 뭐 사람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고 과오를 따지지만 어찌됐건 8년 동안 미국은 대호황을 누렸었고 그리고 그때 구축돼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한 30-40년을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국채를 발행해도 안 사, 뭐 적자가 뭐 니네가 뭐 혼자 다 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자본 흑자로 들어오려고 하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해도 장기채를 발행을 해도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뭐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방향을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뭐 하나 이거는 좀 뭐 말씀드리려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 지금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꺼내는 거 아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 네. 그거를 왜 꺼낸다고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가상자산 가격 띄우려고?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닌 것 같죠. 예. 예. 저는 미국이 뭐 어찌됐건 간에 적자가 이제 옛날보다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면 적자가 조금 덜 나겠지만 예. 적자가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이거를 국채를 통해서 돈을 자본 수지를 끌어와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를 국채를 하거나 그냥 돈 번 사람들한테 달러를 주기 시작하면 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국채를 살 수도 있지만 미국 부동산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 살 수도 있고 그럼 미국은 자산시장 인플레가 와버리고 이게 또 실물 경제로 인플레가 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통화 모든 무역이나 이런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화 시켜버린다고 하면,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다른 나라들은. 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받은 나라들은 예.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패거돼 있고 예. 담보로 미 국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있으면 여러 개를 살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있으면 결국 미 국채만 자동적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의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자산시장으로 돈이 가버리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오로지 국채에서 그냥 끊겨버린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고. 아, 왜 스테이블 코인 갖고 주식 못 사요? 못 사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지고 주식, 스테이블 코인인데 또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은 그 코인 1코인이 그 돈으로 미 국채를 담보로 사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조건 국채를 사라는 거예요. 다른 자산을 사지 말고. 그러면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막 찍어낼 때 이게 결국은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국채가 그러니까 정부의 국채가 많아지면,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결국 이건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 이게 밀턴 프리드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엄한 데로 돌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막 갈 수 있는 돈들이 아니라 네.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는데 이게 다 그냥 다 패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정부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채를 많이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달러를 주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시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미국이 금태환 그냥 날려버리고 네. 달러 막 풀었잖아요. 국채 막 찍어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결제를 바꿔버린다?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되는 건 유지가 되는 반면에 국채를 찍어도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과거 대비해서는 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덜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생각할지는 뭐 미국이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그 요즘에 그냥 뭐 공부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 그걸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냥 과거에 그냥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내는 흑자국들한테 달러 주는 것보다 네. 스테이블 코인 결제시키면 얘네들이 이 돈으로 딴 짓을 못 한다는 거죠. 오로지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도 국채로만 돈이 들어오니까 오로지 그럼 딴 짓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자산으로 가는 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우리 노란우산 성상현 부부장이 진단하고 있는 현재 굉장히 변동성 큰 장이지만 하나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장기 전망 이 페이지를 한번 읽는 거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계획 경제, 네. 울퉁불퉁 우상향 전망, 네.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울퉁불퉁한 우상향, 적자 국채 우려 시바다 울퉁불퉁한 일은 있는데 저는 이거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했었어요. 말씀이었고, 리스크라면은 연준과 재무부의 계획 경제가 실패할 경우 실제 설마 싶었던 경기 침체가 오든지 물가가 뛰든지 뭐 그런 경우인데 그래요. 우리 성상현 부부장은 여기서 시장이 부러지려고 이러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